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은 또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듯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이번 미국 대선이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 발레로 에너지, 마라톤 페트롤리엄 회사의 주가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공사나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기업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는 경기 침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 세 회사들의 주가는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죠. 다시 말해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는 많이 심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고 둔화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FOMC 때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용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죠. 이 세 개의 지표가 모두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줬고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0.5bp의 빅스텝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리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용이 둔화되어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히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쪽에 가깝다고 인식한 투자자들이 많아서 비트코인, 미증시 전부 다 일시적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지긋지긋한 마운트 곡스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브리핑을 올려드렸었는데 13만 1868개 중 9만 4867개가 채권자들에게 지급이 되었고 2만 개는 대형 펀드에 장외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7만 4867개 중 90%인 6만 4697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지급기일이 10월 31일까지였는데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지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채권자들이 수령한 40억 달러에 해당되는 BTC를 매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운트 곡스 물량 상환 때문에 하락이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7월 31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딱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게 잘 지었는데요. 트럼프는 안 판다고 바이든은 팔고 싶다? 기사 내용에 보시면 미국 정부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9,800여 개를 익명의 주소로 이체했다고 하는데 이전 독일 정부의 PTSD가 왔는지 시장에 영향을 받았었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데 있어 이런 국가들이나 대형 기관들의 지갑 이동은 좋은 명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압수한 물량 중 일부인데요. 이미 압수한 지 10년도 더 된 물량인데 이게 이제서야 조금 움직였다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눌릴 때가 되었는데 거기다 잘 끼워 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미 정부의 지갑 수량을 확인해 봐도 미 정부 물량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물량은 사실 지갑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이 좀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트럼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바로 아래에 보면 이 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재 미래에셋 디지털 자산 TF 수석 매니저는 현재 미국 대선의 중심 화두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굳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예측했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보입니다. 저라도 굳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는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뜬 기사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악재 기사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자분 기사 낼 때 엄청 급하셨나 봅니다. 상당의죠. 마운트 곡스 물량을 이제 다 채권자들한테 다 줬다 하니까 이제 또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이 지급한다고 하죠. 장난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큰 공포를 조장하게 되죠. 사실 이 정도 물량은 신경 쓸 게 아닌데요. 왜냐면 하루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ETF나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거래량만 하루에 74만 개, 원화로 하면 약 62조 5천억 규모인데 이 3조 정도 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순간 눌릴 수는 있을지언정 시장에서 다 흡수가 가능한 물량인데 꼭 가격이 내릴 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괜히 저런 물량을 던져서 더 내린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이런 퍼드 기사에 흔들리는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지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고래들은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다 외부로 출금해서 개인 지갑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하락 때도 대량 출금을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고래들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한테 계속 물량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시장을 넓게 보고 계속해서 깊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락장일 때는 비트코인을 팔고자 거래소로 입금되는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게 아니라 쭉쪽에서
해리스 모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예인 겁니다.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살면서 전환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계좌는 맨날 시퍼렇게 마이너스만 보이고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래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고래를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고래 등에 같이 타고 이 지랄 맞은 코인 시장 뚫고 나가실 분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의 지지율은 44%대로 올라오면서 트럼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7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트럼프를 앞섰다고 하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등록 유권자 중 43%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 42%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앞선 바 있죠.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여론이 있었죠.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재직 중에 보여줬었던 행보 때문인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 본인을 지지해줬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는데요. 여기서 이니셔티브란 정부나 기업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었죠. 카말라 해리스가 법무장관 재직 당시 해리스의 정책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인들 대부분이 다 아는 페이스북, 구글, 우버, 애플, 넷플릭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눈치채셔야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한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깊은 이해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또 가상자산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짤 수 있었던 데에는 부친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의 부친인 도널드 해리스는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 이론과 정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법조인 출신이면서도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는 데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자신을 지지해줬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때를 미뤄 보았을 때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그런 신뢰 때문인지 실리콘밸리의 거물 200명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이미 공개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큰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은 이미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을 했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암호화폐 기업과 관계를 재설정한다고 합니다. 아래 작은 글씨에는 부통령의 팀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계 비판 이후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되어 있죠.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가져온 기사 내용인데요. 카말라 해리스와 팀원들은 최근에 암호화폐 기업들과 회의를 가졌고 그 주인공들은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 블록체인 결제 그룹인 리플랩스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해리스 캠페인도 현재 대선의 중심 화두가 가상자산 육성인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서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린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대선에 있어 비트코인이랑 이 크립토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리스 캠페인도 준비를 하려는 거겠죠.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10월에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인 퍼미션리스에 해리스 후보를 초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액의 기부를 한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만약 해리스가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트럼프와 같이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사상 초유의 이벤트가 벌어질지도 모르니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 대선 역사상 이렇게까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처음이라 이번 연말 미 대선이 정말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의 장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또 인종차별 논란까지 해서 해리스에 비하면 논란을 몰고 다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문제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도 밀리고 구린 게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해리스 누님은 사람이 되게 반듯하죠.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트럼프에 몰릴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들의 표심을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당선도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되든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에 달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해외 언론사의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위에 보시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비트코인의 다음 최고치를 촉발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는 비트코인이 경화폐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며 잠재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주기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화폐란 경제적 화폐를 말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진 큰 가치를 지닌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현재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 다른 통화에 대한 통화 가치 손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인수할 수 있는 용이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되고 공급이 제한적이며 디지털 특성으로 인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점점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정한 경화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훌륭한 대책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 역대 최대 국가부채가 비트코인 대중화와 가치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는 법정화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정화폐 평가 절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아래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미국의 정부 지출 급증이 투자자들을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금융 재앙에 대한 안전장치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기사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죠. 왜 달러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달러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달러? 그거 미국에 쓰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고 조금 더 배우신 분이라면 세계 기축통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부가 설명이 되려면 이 달러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근본위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한 화폐 시스템으로 통화 단위가 일정량의 금에 의해 보장되는 시스템인데요. 미국의 경우 1900년 골드 스탠다드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근본위제를 도입했었죠. 이후 1944년 브렌튼 우즈 협정에서 새로운 국제 통화에 대한 체제가 마련되었었는데 미국 달러는 금과 고정 환율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미국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았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달러의 고정 환율로 연결되었고 1온스의 금은 $35로 언제든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죠. 금이 일종의 담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1960년 말부터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군사비 지출 증가와 1960년대 후반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결국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후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기 시작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5%에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의 신뢰도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차트는 미국 도시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근본위제를 유지할 때만 해도 달러의 구매력이 300에서 400원 되었는데 지금 계속 내리고 내려서 31입니다. 100보다 오히려 0에 더 가까운 수치이죠. 약 70년 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한 해칭 수단이 필요했고 그 수단 중 하나로 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첫 번째,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세 번째,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다. 네 번째, 특정 국가 하나가 통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은 보관과 이동의 편의성까지 가지고 있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0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인데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모든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뭘로 가져가시겠습니까? 1번 금, 2번 한국 원화, 3번 달러, 4번 미술작품, 5번 귀금속, 6번 비트코인.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라고 하시겠죠.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동이나 보관 처치가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USB만한 하드월렛에 보관만 하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간편하게 옮기는 게 가능하고 요즘에는 어디를 가서든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퍼리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이 수십 수백억 하는 그림들을 수집해서 해칭하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듯 한데요. 아마 나중에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매 반감기마다 퀀텀 점프를 하며 엄청난 가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에 대한 필요성을 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해 가겠죠. 그리고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순 포지션 변화를 보시면 붉은색은 매도, 녹색은 매수인데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이후 이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매집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10% 이상 빠지면서 조정이 왔지만 장기 보유자의 순 포지션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보유된 비트코인의 비율을 보시면 이 비율이 증가했다가 하락했던 이 구간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지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꼭대기가 완전한 탐욕 단계, 여기 아래는 공포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검은색의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보시면 이 저점은 계속 매집할 때였고 이 고점은 팔아야 할 때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2021년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절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주요 자산 및 지수 비교 그래프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을 처음 사기 시작한 2020년 8월부터 1200%가 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상승률이 좋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져다준 시너지 효과이며 디지털 자산으로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지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세대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인 터보피쉬의 CEO 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채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채택 증가는 실제로 비트코인 주기의 다음 단계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더욱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러분 계좌의 가치도 높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